제사상 제대로 안 차리면 당장 이혼이야. 500만 원? 그건 며느리인 내 비상금으로 내는 게 맞는 거지. 주차비 1,000원까지 반반 정산하던 지독한 반반귀신 남편. 아픈 아내에게 주가까지 입금하라던 그와 시댁 식구들이 제삿날 텅 빈 냉장고 앞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비행기 1등석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지켜본 그들의 처절한 파멸과 소름 돋는 빵원 정산 참교육 복수국. 지금 사이다 결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부부라는 사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따뜻한 관계를 꿈꾸시죠? 하지만 저 지영에게 결혼 생활은 따뜻함과는 거리가 먼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계산기와 같았습니다. 남편 승현은 연애 때만 해도 철저한 모습이 믿음직해 보였어요. 하지만 결혼 후 그 철저함은 저를 옥죄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였죠. 오랜만에 집 근처 카페에서 여유를 좀 부려보자며 나간 길이었어요. 지영아, 여기 카페 라떼가 맛있대. 너는 그거 마셔. 나는 아메리카노 마실게. 다정한 목소리에 속아 기분 좋게 주문을 마쳤습니다. 제가 라떼 한 잔, 남편이 아메리카노 한 잔, 그리고 같이 나눠 먹을 조각 케이크 하나까지요. 합계 16,500원. 남편이 당당하게 자기 카드를 내밀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남편이 참 멋있어 보였죠. 그런데 자리에 앉아 커피 한 모금을 마시기도 전에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는 게 아니겠어요? 카톡? 화면을 확인한 저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편 승현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메시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라떼 6,500원에 케이크 절반값 3,000원에서 총 9,500원 입금해줘. 아까 주차비 1,000원 나온 것도 내가 냈으니까 그것도 반 나눠서 500원 추가. 딱 10,000원 보내면 돼. 세상에 지금 제 앞에 앉아 웃고 있는 이 남자가 보낸 게 맞나 싶더라고요. 주차비 500원까지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서 입금하라는 그 메시지를 보는데 입안에 머금은 달콤한 라떼가 갑자기 써지더군요. 여보, 500원까지 꼭 이렇게 해야 해? 우리 부부잖아. 제 물음에 승현은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영아, 부부일수록 돈 문제는 깨끗해야 하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뒤탈이 없지. 우리 생활비 반반하기로 약속했잖아. 이건 네가 먹고 싶어서 시킨 거니까 네가 내는 게 맞지. 안 그래? 논리적인 척 내뱉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스마트폰을 열어 그의 계좌로 10,000원을 송금했을 뿐이죠.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즐거움이 아닌 빚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그 지긋지긋한 반반 논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년 겨울 제가 지독한 독감에 걸려 며칠을 알아누웠을 때였어요. 고열이 39도까지 오르내리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파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죠. 퇴근하고 돌아온 승현은 침대에 누워 신음하는 저를 보더니 걱정은커녕 혀를 쯧쯧 차더군요. 에휴, 조심 좀 하지. 알았어. 내가 죽 좀 사올게. 그래도 남편뿐이라며 아픈 와중에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사온 따뜻한 전복죽을 한 입 떠먹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런데 죽을 반쯤 먹었을 때였을까요? 승현이 제 옆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더니 제게 화면을 쓱 내밀었습니다. 지영아, 이거 전복죽만 5,000원이고 오는 길에 산 해열제랑 비타민이 12,000원이야. 총 27,000원 나왔네.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픈 아내를 위해 사온 죽과 약값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정산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이걸 나보고 내라는 거야?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자 승현은 오히려 정색하며 저를 가르치려 들더군요. 아니, 지영아. 죽은 네가 먹은 거잖아. 약도 네가 먹은 거고. 이건 우리 같이 쓰는 생활비가 아니지. 너 개인 치료비잖아. 내가 너 대신 추운데 나가서 사온 수고비는 안 받을 테니까 이런 건 바로바로 보내주라. 나도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와서 그래. 아픈 사람을 앞에 두고 수고비를 안 받아서 다행이라니요.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은 독감 바이러스보다 더 지독하게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뱅킹 앱을 켜서 27,000원을 보냈습니다. 죽 한 그릇에 마음까지 다 얼어붙는 기분이었죠. 결정적인 사건은 그로부터 얼마 뒤 승현이 급하게 출장을 간 날 일어났습니다. 친정 부모님 보험 서류를 출력할 일이 생겨 거실에 있는 공용 컴퓨터를 켜게 되었죠. 바탕화면 구석에 기타 가계부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더군요. 평소 돈 관리에 철저하던 남편이라 별 생각 없이 클릭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아내 지영 미정산 및 채무네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파일을 열자마자 펼쳐진 내용은 경악 그 자체였어요. 남편은 저와의 모든 생활을 빚으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5월 저희 친정아버지 환갑 때 사위 노릇한다며 큰 소리치던 그 50만 원이 문제였어요. 장부에는 장인어른 선물비 50만 원 승연 대출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리고는 제가 매달 생활비로 보태던 돈에서 월 5만 원씩 꼬박꼬박 그 돈을 갚고 있는 걸로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겉으로는 효도하는 척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놓고 뒤로는 아내인 저에게 이자만 안 붙였지 고리대 금업자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생일이라고 같이 나가서 먹은 밥값 12만 원도 적혀 있더군요. 그 옆에는 지영 생일 외식비 중 절반 6만 원 미입금이라고 빨간 글씨로 써져 있었습니다. 제 생일 밥값까지 반반을 안 냈다고 빚으로 달아놓다니 이게 정말 남편이 할 짓인가요? 아파서 사 먹은 죽값 27,000원 옆에는 입금 완료라고 아주 보란듯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결혼 생활 5년. 저는 아내가 아니라 승연의 인생에서 언제든 정산해서 털어버려야 할 비용이자 채무자였던 거예요. 그 장부를 닫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신락 같은 정조차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더는 그의 곁에서 숨막히는 계산기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을 안고 잠 못 이루던 그날 밤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는 늘 그렇듯 예고 없이 그리고 아주 불길한 진동 소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남편 장부를 보고 밤잠을 설치며 가슴을 쓸어내리던 그날 밤이었죠. 화면에 뜬 어머님 세 글자가 어찌나 차갑게 느껴지던지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영아, 자니? 아유, 내가 너무 늦게 전화했나 보구나. 다른 게 아니고 이번 주말에 잠깐 우리 집으로 좀 건너와라. 식구들 다 모이기로 했거든. 아주 중요한 결정할 게 있어서 그래. 어머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상냥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평소에 안 하던 친절을 베풀 때는 반드시 그 뒤에 감당하기 힘든 요구가 따라온다는 것을요. 저는 불길한 예감을 안고 주말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이미 시어머니와 남편 승현 그리고 시누이인 승희까지 모두 모여 있더군요.
분위기가 묘하게 엄숙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어머님은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니 눈을 맞추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다. 이번 승연이 할아버지 제사는 우리 집안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잖니? 그런데 우리 집안 조상님들이 너를 참 예뻐하시는 것 같아. 네가 시집 오고 나서 우리 승연이 승진도 하고 집안에 큰 탈도 없었잖니. 그래서 이번 제사는 조상님이 너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가 전담해서 한번 준비해 보는 게 어떻겠니? 그리고 말이다. 이번 제사는 너희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 우리 집은 이제 좁고 낡아서 조상님 모시기 민망하잖니. 새 집인 너희 집이 넓고 깨끗하니 조상님도 좋아하실 게다. 기회라니요. 여러분, 제사 음식 장만부터 뒷정리까지 혼자 다 하는 게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나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 어머님은 한술 더 뜨셨습니다. 원래 제사는 정성이거든. 네가 장보기부터 음식 하나하나 내 손으로 직접 준비해야 조상님이 감복하시고 너희 부부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법이야. 내가 옆에서 도와주면 내 공덕이 반으로 줄어들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번엔 너 혼자서 오롯이 한번 해보거라. 이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시누이 승희가 이때다 싶었는지 거들고 나섰습니다. 승희는 저보다 2살 어린데도 불구하고 늘 저를 자기 집 식모대하듯 무시하곤 했죠. 맞아요, 언니. 엄마 말이 다 언니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언니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애 소식도 없잖아요. 요즘 세상에 애 안 낳는 게 흠은 아니라고 하지만 집안 어른들 보기에는 좀 그렇긴 하죠. 이럴 때일수록 언니가 제사라도 완벽하게 지내서 정성을 보여야 시어머니한테나 일가 친척들한테 사랑받지 않겠어요? 애도 없어서 시간도 많으실 텐데 이번 기회에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애도 없어서 시간도 많다니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이제 막 신혼티를 벗을까 말까 한 시기에 제가 애를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 승연이가 애 키우는 비용도 반반 정산해야 하니 나중에 경제적으로 완벽해지면 갖자고 해서 미뤄왔던 건데 말이죠. 그런데 정작 승연이는 그 무례한 동생의 말에 화를 내기는커녕 고개를 끄덕이며 제 눈치를 보더군요. 지영아, 승의 말이 좀 거칠긴 해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 우리 엄마가 너 생각해서 큰맘 먹고 제사 전담 맡기시는 건데 네가 이번에 기분 좋게 맡아주면 안 될까? 나도 옆에서 마음으로 응원할게. 그리고 우리 집에서 하면 나도 손님 맡기 편하고 좋지. 지영아, 당신이 고생 좀 해줘. 우리 집에서 하는 첫 제사인데 아주 번듯하게 차려야 내 체면이 살지 않겠어? 마음으로만 응원하겠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10원 한 장까지 반반씩 나누자며 공평함을 강조하던 사람이 왜 이런 가혹한 노동 앞에서는 반반을 입 밖에도 꺼내지 않는 걸까요? 저는 참다 못해 승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평소에 뭐든 공평하게 해야 한다며. 생활비도 반반, 외식비도 반반이잖아. 그런데 제사 준비를 나 혼자 다 하는 게 당신이 말하는 공평이야? 제사는 당신네 집안 행사인데 왜 나만 전담해야 해? 이것도 공평하게 노동력을 나누든가 아니면 사람을 부르자. 그러자 조용히 듣고 있던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잡고 있던 제 손을 툭 뿌리치며 말씀하시더군요. 지영아,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세상에 며느리 도리를 하는데 무슨 반반을 따져? 집안 제사는 며느리가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어디서 못된 걸 배워와서 그런 소리를 하니? 승연이가 너한테 생활비 반반하자고 하는 건 요즘 젊은 사람들 트렌드라니까 내가 이해한다만 효도에는 반반이 없는 거란다. 승연이도 옆에서 제 팔을 붙잡으며 귓속말을 하더군요. 지영아, 제발 분위기 좀 망치지 마. 엄마 혈압 높으신 거 알잖아. 그리고 내가 생각해봤는데 네가 이번에 제사 비용을 내 비상금으로 좀 충당해주면 어떨까 싶어. 사실 나 이번에 차 할부금도 내야 하고 주식에 묶인 돈이 좀 많아서 현금이 부족하거든. 어차피 우리 생활비 반반인데 이번 제사비는 네가 내고 나중에 내가 다른 걸로 채워줄게. 그게 우리 부부 사이에 더 공평할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제 겨우 결혼한 지 1년 남짓 된 아내에게 노동도 독박, 비용도 독박을 씌우다니요. 그런데 그게 공평이라니요. 남편 승연이는 자기가 불리할 때만 효도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고 제가 번 돈은 마치 자기 주머니 속 돈인 양 쉽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사 비용이 한두 푼도 아닐 텐데 그걸 다 나보고 내라고? 어머님이 말씀하신 리스트 보니까 최고급 한우에 명품 과일까지 하면 수백만 원은 깨지겠던데? 제 항변에 시어머니가 다시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아유, 조상님 모시는 돈을 그렇게 아까워해서야 원. 너 친정아버지 환갑 때는 우리 승연이가 큰돈 썼다며? 사위도 그렇게 정성을 보이는데 며느리가 시댁 제사에 그 정도도 못 쓰니? 돈이야 또 벌면 되는 거지. 이번 제사 잘 지내면 조상님이 몇 배로 갚아주실 거다. 승연아, 얘 좀 잘 타일러라. 나는 벌써 친척들한테 이번 제사는 우리 며느리가 통 크게 준비하기로 했다고 자랑 다 해놨다. 남편 승연이는 제 눈을 피하며 끝까지 비겁하게 굴었습니다. 지영아,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 주자. 우리 엄마 체면도 있고 이번에 네가 잘하면 내가 진짜 고마워할게. 제사비 500만 원 정도면 내 통장에 있는 돈으로 충분하잖아. 그게 우리 집안 평화를 위해서 가장 공평한 방법이야. 알겠지? 500만 원. 제사가 무슨 잔치도 아니고 각 결혼한 며느리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금액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강요, 시누이의 비아냥, 그리고 가장 믿었던 남편의 배신까지 그 세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고 있으니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 공평? 너희가 원하는 그 공평이 뭔지 내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게.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어머님. 제가 다 준비할게요. 비용도 제가 다 낼 테니까 걱정 마세요. 대신 제삿날까지는 아무도 저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차려놓을 테니까요. 제 대답에 시어머니와 승연의 얼굴에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승희는 거 봐요, 언니. 하면 잘하면서라며 비웃음 섞인 칭찬을 건넸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한 대답은 복종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가장 잔인한 전쟁 선포였다는 사실을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 몰래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미리 봐두었던 해외여행 사이트의 결제하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500만 원. 그 돈이면 제가 꿈꾸던 지상 낙원에서의 휴가를 즐기기에 아주 충분한 금액이었죠. 제 마음속에는 이미 텅 빈 제사상 앞에서 당황할 그들의 얼굴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승연아, 네가 말한 그 공평한 제사, 내가 정말 단돈 1원도 틀리지 않게 아주 정확하게 차려줄게. 기대해도 좋아. 시댁에서 돌아온 뒤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 메시지 때문이었죠.
지영아, 장보기 리스트 보낸다. 조상님 모시는 상인이 최고급으로만 골라야 한다는 문구와 함께 도착한 사진 속에는 입이 떡 벌어지는 명세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상에 올리는 사과 하나가 무슨 백화점 명품관에서 파는 한 알에 3만 원짜리여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리스트를 찬찬히 훑어보는데 손이 다 떨리더군요. 한우는 무조건 2플러스 등급의 안심과 채끝이어야 하고 생선은 씨알 굵은 국내산 참조기만 고집하셨습니다. 심지어 평소엔 구경도 못 해본 수입 명품 과일들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죠. 대충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재료비만 1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여기에 술이며 떡이며 각종 부재료까지 합치면 시어머니가 호언장담한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이건 제사를 지내겠다는 게 아니라 제 돈으로 시댁 식구들 1년치 보양식을 장만하겠다는 신보가 뻔히 보였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보내주신 리스트 확인했는데요. 한우 안심 2플러스에 명품 과일까지. 이건 제사상 치고는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요즘 물가도 비싼데 조금만 조정하면 안 될까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저편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 과해? 예, 지영아. 너 지금 우리 집안 무시하는 거니? 승연이 할아버지가 생전에 얼마나 깔끔하셨던 분인데 손자 며느리라는 애가 돈 몇 푼 아깝다고 조상님 상에 올릴 음식을 깎으려 들어? 너 우리 집안 들어온 지 이제 겨우 1년이야. 어디서 그런 못된 버릇부터 배웠어? 시어머니의 고함에 안방에서 쉬고 있던 남편 승연이가 슬그머니 나오더니 제 휴대폰을 뺏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스피커폰을 아예 켜놓고는 시어머니 편을 들며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죠. 엄마, 화내지 마세요. 지영이가 아직 몰라서 그래요. 제가 잘 말할게요. 승연이가 저를 째려보며 한마디 하려는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에서 띠띠띠띠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러더니 문이 벌컥 열리며 시누이 승희가 당당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오빠, 아직도 언니랑 실랑이 중이야? 밖에서 다 들리겠다. 제 허락도 없이, 심지어 노크도 없이 비번을 누르고 들어온 시누이는 미안한 기색 하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집 안방인 양 거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기 시작했죠. 언니, 진짜 너무하시네요. 우리 오빠가 언니네 친정아버지 환갑 때 어떻게 했는지 벌써 잊었어요? 그때 오빠가 50만 원이나 쌌잖아요. 사위도 그렇게 정성을 보이는데 명색이 며느리라는 사람이 시댁 제사비 아깝다고 벌벌 떠는 게 제정신이에요? 우리 엄마가 밖에서 친척들한테 언니 칭찬을 얼마나 해놨는데 이러면 우리 집안 망신이에요, 망신. 사위가 낸 50만 원은 대출 장부까지 써가며 제 주머니에서 매달 5만 원씩 뜯어가고 있으면서 저더러 500만 원을 내놓으라는 게 어떻게 공평한 일인가요? 저는 억울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가씨, 여기 우리 집이에요. 남의 집 비번을 이렇게 함부로 누르고 들어오는 것도 무례하지만 그 50만 원 지금 내가 매달 오빠한테 갚고 있어요. 그리고 생활비도 반반인데 왜 제사비만 나보고 다 내라는 거야?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공평이야?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승연이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놈의 반반 소리 좀 그만해. 효도에 무슨 반반이 있어? 너 지금 우리 엄마랑 동생 앞에서 나를 아주 불효자로 만드는구나. 그리고 승희가 내 남이니? 내 동생이 오빠 집에 좀 올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무례하다고 해? 승연이의 눈빛은 이미 남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저를 집안의 평화를 해치는 불청객 보듯 차가웠죠. 신우이 승희는 옆에서 오빠, 언니 진짜 무섭다. 나 서러워서 이 집 오겠어? 라며 불을 지폈고 전화기 너머 시어머니는 애구구 내 팔자야. 저런 며느리를 들여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라며 곡소리를 내셨습니다. 집단적인 가스라이팅에 제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승연이가 제 앞에 바짝 다가와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지영아, 똑똑히 들어. 이번 할아버지 제사 엄마가 시킨 대로 토달지 말고 완벽하게 준비해. 만약 제삿날 상차림 부실하거나 친척들 앞에서 창피하게 만들면 나 너랑 더는 못 살아. 돈 아깝려 하는 이기적인 여자랑 한 집에서 밥 먹는 거 나 이제 지긋지긋해. 이번에 제대로 안 하면 우리 관계는 거기서 끝이야. 이혼이라고 알겠어? 이혼. 결혼한 지 겨우 1년 만에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죄책감과 망설임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나를 아내가 아니라 제사상 차리는 기계로 보고 내 돈을 자기 돈보다 우습게 여기는 이 남자. 그리고 제 허락도 없이 집을 드나들며 저를 비웃는 시댁 식구들. 저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다 할게. 어머니 리스트대로, 아니, 그것보다 더 화려하게 준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이 원하는 대로 완벽한 제사상이 뭔지 내가 보여줄게. 제 항복 선언의 승연이는 그제야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신우이 승희도 거봐. 언니도 알긴 하네. 오빠 나 배고픈데 맛있는 거 시켜줘. 언니가 사주면 더 좋고 라며 얄밉게 웃더군요. 저는 거실을 빠져나와 화장실 문을 잠그고 변기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켜서 여행 사이트를 다시 확인했죠. 500만 원이라는 돈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사 음식을 사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탈출하기 위한 자유이용권 가격이었죠. 그래, 500만 원짜리 제사상. 승연아, 네가 말한 대로 조상님이 감복할 만큼 화려하게 준비해 줄게. 하지만 그 상을 받는 건 조상님이 아니라 텅 빈 집에서 너희끼리 뜯어먹을 절망이 될 거야.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제사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 그동안 저는 세상에서 가장 순종적이고 착한 며느리 연기를 시작할 겁니다. 그들이 가장 방심했을 때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주기 위해서 말이죠. 승연아, 이번 제사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기대해도 좋아. 남편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온 뒤 우리 집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차가운 정적 속에서 오히려 묘한 해방감을 느꼈죠. 이제 더는 이 남자에게 잘 보일 필요도,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인정받을 필요도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저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며 흐트러진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온순하고 가련한 표정을 지으며 거실로 나갔죠. 여보, 내가 아까는 너무 예민했나 봐.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당신 말이 맞아. 우리 집안 어르신들 모시는 일인데 내가 너무 돈 계산만 했네.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TV를 보던 승연이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그래, 진작 그렇게 생각했어야지. 우리 엄마랑 승희가 괜히 저러겠어?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맞아, 당신 말이 다 맞아요. 이번 승연이 할아버지 제사, 내가 정말 화려하게 준비해 볼게. 어머님이 말씀하신 리스트대로
한우도 제일 좋은 걸로 주문하고 과일도 백화점 가서 직접 골라올게. 당신 체면 살려야 하잖아. 제가 고분고분하게 나오자 승연이는 기분이 아주 좋아진 모양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물 한 잔도 제 손으로 안 떠마시던 사람이 웬일로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제 앞에 놓더군요. 그래, 지영아. 역시 내 마누라다. 내가 아까 이혼 어쩌고 한 건 홧김에 그런 거 알지? 이번 제사만 무사히 넘기면 내가 당신 가방 하나 사줄게. 한 50만 원 선에서 생각 중이야. 500만 원을 쓰게 만들면서 50만 원짜리 가방으로 생색을 내는 그 뻔뻔함이라니. 예전 같으면 화가 치밀었겠지만 지금은 그저 우스웠습니다. 저는 생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가방까지? 여보, 정말 고마워. 그럼 나 내일부터 장 보러 다니고 바쁠 텐데 당신이 나 좀 많이 도와줘야 해. 알았지? 아이, 그럼. 내가 마음으로 아주 팍팍 응원해 줄게. 끝까지 몸으로 돕겠다는 말은 안 하는 그 비겁함. 승연이는 제가 완전히 굴복했다고 믿고는 그날 밤부터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 저 승연입니다. 네, 이번 할아버지 제사요? 걱정 마십시오. 이번에 저희 집 지영이가 아주 통 크게 쏘기로 했습니다. 제사 비용만 500만 원을 쓴다네요? 네, 2+ 한우에 최고급 과일로만 쫙 간답니다. 역시 우리 지영이가 조상님 모시는 정성은 최고라니까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승연이의 자랑질 섞인 목소리가 안방까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여기저기 전화를 하며 내 마누라가 이렇게 길을 잘 들였다는 식으로 은근히 자기 자랑을 섞어가며 친척들에게 바람을 넣더군요. 시어머니께도 전화를 해서 엄마 지영이가 제정신 차렸어요. 아주 기특해 죽겠네. 라며 신이 나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승연이가 친척들에게 큰 소리를 치면 칠수록 제 복수는 더 달콤해질 거라는 걸 그는 꿈에도 몰랐겠죠. 친척들이 기대를 많이 할수록 제삿날 텅 빈 집에서 그가 당할 망신은 더 커질 테니까요. 그 사이 저는 안방 문을 잠그고 비밀스러운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제사 음식을 주문할 백화점 앱 대신 해외여행 사이트를 열었죠. 어디가 좋을까? 그래, 이왕 가는 거 최고급으로 가야지. 저는 남편이 그토록 아까워하던 공동생활비 카드가 아닌 제가 몰래 모아둔 비상금과 이번 달 월급이 들어있는 제 개인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목적지는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해외의 유명한 5성급 리조트였습니다. 비행기는 평생 한번 타볼까 말까 한 1등석으로 예약했죠. 500만 원이라는 거금은 시댁 식구들의 배를 채우는 대신 오롯이 저를 위한 치유와 휴식의 비용으로 변했습니다. 결제 완료 문자가 올 때의 그 찌릿한 전율은 아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일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예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정성스럽게 글씨를 써내려갔죠. 남편이 그토록 좋아하던 반반의 논리를 담은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승연아, 이번 제사는 네가 말한 대로 아주 공평하게 차려봤어. 생활비도 반반, 외식비도 반반이었잖아. 이번 제사비 500만 원 중에 네가 낸 돈이 0원이더라고. 그래서 나도 공평하게 내 몫인 0원어치 상을 차렸어. 상 위에 아무것도 없다고 서운해하지 마. 그게 당신이 평소에 말하던 완벽한 반반 정산이니까. 그럼 나는 내 돈으로 내가 산 내 휴가를 즐기고 올게. 찾지 마. 이 쪽지를 냉장고 정중앙에 붙여놓을 상상을 하니 벌써부터 웃음이 났습니다. 승연이 할아버지 제삿날 텅 빈 냉장고 앞에서
흑빛이 될 승연이와 시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500만 원 들여서 상 차린다더니 이게 뭐냐? 며 호통을 칠 친척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여러분,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저는 그동안 이 집안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받으며 제가 번 돈조차 제 마음대로 못 쓰고 검열받으며 살았습니다. 아내로서의 도리만 강조당하고 정작 남편에게는 반반 입금 카톡만 받으며 살았던 지난 1년. 저는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청구하는 것뿐입니다. 제사 이틀 전 승연이는 제가 사왔을 비싼 식재료를 기대하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지영아, 고기랑 과일은 다 배달 온 거야? 냉장고가 왜 이렇게 썰렁해? 저는 아주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어머 여보, 최고급 식재료는 미리 사두면 상하잖아. 제삿날 새벽에 경매받은 신선한 걸로 새벽 배송 올 거야.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잠이나 푹 자. 제 완벽한 연기에 승연이는 역시 꼼꼼하다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소름 끼치게 싫었지만 저는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저는 여행용 캐리어 깊숙한 곳에 여권을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승연이 할아버지 제삿날 새벽 모두가 깊게 잠든 시간에 저는 이 지옥 같은 집구석을 영원히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승연아, 네가 그토록 원하던 정확한 반반. 그 결말이 어떤지 제삿날 직접 확인해봐. 나는 지금부터 내 인생의 진정한 축제를 시작할 거니까. 여러분,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바다가 얼마나 고요한지 아시나요? 파도 하나 없이 매끈한 수면을 보고 있으면 곧 모든 걸 집어삼킬 듯한 파도가 들이닥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죠. 지금 제 마음이 딱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효부 노릇을 하고 있었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시댁 식구들을 향한 거대한 복수의 파도가 소리 없이 일렁이고 있었거든요. 제사를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저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고급 전복 세트를 들고 시댁을 찾았습니다. 사실 이 전복 세트 제 돈 1원도 안 들여서 산 거예요. 며칠 전 남편 서재를 정리하다가 승연이가 책장 깊숙이 숨겨둔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뭉치를 발견했거든요. 저한테는 10원짜리 한 장까지 반반씩 내자고 들들 볶던 사람이 뒤로는 자기 취미 생활하려고 몰래 비상금을 챙겨두고 있었던 거죠.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상품권을 들고 가 가장 비싼 전복 세트를 샀습니다. 남편 돈으로 시어머니 선물을 사니 돈 아깝다는 생각은커녕 오히려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벌써부터 들뜬 표정으로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계셨습니다. 응, 형님. 이번 제사는 우리 지영이가 아주 통 크게 준비한다니까 기대하고 오셔요. 한우도 제일 비싼 부위로만 주문했대요. 우리 지영이가 시집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어쩜 저렇게 속이 깊은지 몰라요. 호호. 남의 돈으로 생색을 내는 그 뻔뻔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아주 상냥하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이번 제사 준비 때문에 시장 조사를 좀 해봤는데 고기랑 과일이 정말 역대급으로 좋은 것들이 들어왔더라고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승연이 할아버지께서 아마 조상님들 사이에서 으쓱하실 정도로 화려하게 차려드릴게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눈을 빛내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장한 며느리. 그래, 그래야지. 제사는 모름지기 남들 눈에 번쩍 뜨이게 차려야 우리 집안 기가 사는 법이야. 승희야, 너도 언니 본 좀 받아라. 나중에 시집가서 이렇게 해야 사랑받는 거야. 옆에서 과일을 깎아 먹던 시누이 승희도 웬일로 제게 살갑게 굴더군요. 언니 진짜 대단해요.
솔직히 언니 처음에 반반 따질 때 저 좀 서운했거든요. 근데 역시 큰일 앞에서는 언니가 제일 든든하네요. 이번 제사 끝나고 남은 고기는 제가 좀 챙겨가도 되죠? 친구들 초대해서 언니 자랑 좀 하려고요. 자기가 한 푼 보탠 것도 없으면서 남의 돈으로 산 고기를 챙겨가겠다는 그 당당함이라니.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승혜 씨. 고기뿐이겠어요? 제사상에 올라가는 건 다 최고급이니까 그날 아마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의 방심을 완벽하게 이끌어낸 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니 승연이가 거실에 대자로 누워 게임을 하고 있더군요. 제가 들어와도 고개조차 까딱하지 않던 그가 제가 옆에 앉아 그제야 게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그러는데 너 진짜 역대급으로 준비한다며? 역시 내 마누라야. 내가 저번에 이혼 소리 한 건 진심 아닌 거 알지? 당신이 이렇게 잘해주면 내가 밖에서 얼마나 어깨가 올라가겠어. 저는 승연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아주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밑밥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도 당신 기 살려주고 싶어서 정말 정성껏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말인데 제삿날 당일에는 내가 시장 경매 시간에 맞춰서 새벽 일찍 나가봐야 할 것 같아. 백화점 물건보다 더 싱싱하고 좋은 건 경매장에서 바로 떼오는 게 제일이거든. 승연이는 귀찮다는 듯 하품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새벽에? 에휴, 당신 고생이 많네. 알았어. 그럼 내가 차로 데려다 줄까? 평소 같으면 절대 안 갈 거면서 예의상 물어보는 그 비겁한 질문. 저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여보. 당신은 그날 친척들 맞이하려면 컨디션 조절해야지. 당신 잠기 밝으니까 내가 조용히 나갈게. 절대로 나 깨우지 말고 당신은 푹 자다가 아침에 천천히 시댁으로 넘어와. 알았지? 나 괜히 당신 깨워서 당신 피곤해지는 거 싫어. 제 배려심 넘치는 말에 승연이는 역시 지영이밖에 없다며 제 손을 잡더군요. 그래, 그럼 그날은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아침에 느긋하게 일어날게. 대신 상은 진짜 완벽하게 차려져 있어야 한다. 큰할아버지가 입맛 까다로우신 거 알지? 걱정 마, 여보. 상상도 못할 만큼 완벽한 상을 보게 될 테니까. 승연이가 다시 게임 속으로 빠져든 사이 저는 안방으로 들어와 조용히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장롱을 열었죠. 지난 1년 동안 이 집에서 묻혀 살았던 흔적들을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지 않는 옷가지들은 미리 헌 옷수거함에 버렸고 제 소중한 물건들은 친정 친구 집으로 조금씩 옮겨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승연이가 눈치챌까봐 아주 조금씩 아주 은밀하게 짐을 줄여나갔죠. 텅 빈 서랍장을 보는데 슬픔보다는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10원 단위까지 입금을 확인하던 남편의 카톡 소리, 제 사생활을 무시하고 비번을 누르고 들어오던 시가 식구들의 웃음소리. 그 모든 소음으로부터 멀어질 준비가 끝난 것이죠. 저는 마지막으로 가방 깊숙한 곳에 여권과 비행기 티켓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위에 놓인 우리 부부의 결혼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고 있었죠. 지영아, 고생 많았어. 이제 저 가짜 웃음은 집어치우고 진짜 내 인생을 살러가는 거야. 제사 전날 밤 저는 승연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보, 나 내일 정말 바쁠 거야. 그니까 아침에 전화 못 받을 거야, 마. 장 보고 이것저것 준비해 오느라 정신없을 테니까. 알았지? 승연이는 TV 리모컨을 돌리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나도 그날은 일어나서 집 청소 좀 해놓을게. 제사 잘 부탁해. 그게 제가 남편에게 건넨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무사히 제가 이 집을 떠나 공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텅 빈 집에서 가장 처참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짜놓은 완벽한 시나리오였죠.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깔리고 폭풍 전야의 정적이 집안을 감쌌습니다. 저는 옷을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벽 4시. 제가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끝내고 커튼 뒤로 사라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승연아, 내일 아침 네가 눈을 떴을 때 세상이 얼마나 고요할지 너는 상상조차 못하겠지? 네가 그토록 사랑하던 공평한 반반의 끝을 이제 곧 보여줄게. 새벽 4시. 온 세상이 짙은 어둠에 잠긴 시각입니다. 평소라면 한창 꿈나라에 있을 시간이죠. 하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았습니다. 거실로 통하는 방문 너머로 남편 승연의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엔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더니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음악 소리처럼 들리더군요. 그가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완벽한 신호였으니까요. 저는 옷을 입은 채로 침대 끝에 앉아 한참 동안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지만 가방을 챙기는 손끝은 아주 차분했습니다. 미리 챙겨둔 작은 백팩을 메고 현관문 앞에 숨겨두었던 캐리어를 천천히 끌어당겼습니다. 혹시라도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릴까봐 숨을 들이마시며 조심조심 발을 뗐죠. 주방을 지나치며 잠시 멈춰섰습니다. 몇 시간 뒤면 승연이 서프라이즈 상차림이 있을 거라고 믿고 열어볼 그 냉장고 앞입니다. 저는 어제 미리 써둔 쪽지를 냉장고 정중앙에 붙였습니다. 자석을 꾹 누를 때 손끝에서 전해지는 그 찌릿한 전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승연아, 네가 원하던 완벽한 반반 정산의 결과물이다. 맛있게 먹어. 속으로 이 말을 되뇌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철컥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제 폐부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통증이 아니라 해방감이었어요. 1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그 지옥 같은 집구석을 뒤로하고 돌아서는 길, 저는 비로소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제 이 문은 몇 시간 뒤면 들이닥칠 시댁 식구들에게는 지옥의 문이 되겠지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영아, 너 정말 잘했어. 이제 아무도 너를 반반 계산기로 부를 수 없어. 공항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설렘으로 활기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공항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1등석 티켓을 내미니 직원이 아주 친절하게 저를 안내하더군요. 푹신한 소파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으니 비로소 제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해방을 위해선 거쳐야 할 마지막 의식이 남았죠. 저는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마자 남편 승연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 승희의 이름이 줄줄이 떴습니다. 자, 이제 당신들 차례예요. 저는 먼저 남편 승연의 번호를 눌러 차단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이어서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한 명씩 차례대로 차단 목록에 올렸죠. 가족 단톡방도 미련 없이 나갔습니다. 화면에서 그들의 이름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가슴 속에서 묵직한 돌덩이가 하나씩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쯤은 꿈속에서 내가 차려줄 500만 원짜리 갈비찜을 뜯고 있겠지? 곧 마주하게 될 그 텅 빈 거실에서 당신들이 어떤 얼굴을 할지
정말 상상만 해도 짜릿하네. 드디어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당당한 발걸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등석 좌석에 앉아 몸을 깊숙이 묻으니 승무원이 환한 미소와 함께 차가운 샴페인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손님, 여행 축하드립니다.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이런 대접을 받아본 게 대체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투명한 잔 속에서 뽀글거리며 올라오는 기포를 보며 지난 1년의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주차비 500원까지 입금하라던 승현이의 카톡. 독감에 걸려 사경을 헤맬 때 사온 죽값을 정산하던 그 찌질한 눈빛. 그리고 자기 비상금으로 산 전복을 마치 며느리인 제가 통 크게 쏜 것처럼 친척들에게 자랑질하던 시어머니까지. 세상에, 내가 고작 1년을 그런 취급받으며 살았네요. 아니, 1년이라서 정말 다행인 거죠. 비행기가 활주로를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뒤로 젖혀지며 지면에서 발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대한 도시가 점점 작아지고 제가 고통받던 우리 집 아파트 단지도 개미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저 아래에서는 아직도 승현이가 코를 골며 자고 있을 테고 시어머니는 우리 집 거실에 차려질 화려한 제사상 생각에 들떠 계시겠죠. 하지만 이제 그건 더 이상 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샴페인을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시원하고 달콤한 탄산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까지 씻겨 내려갔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오니 눈부신 아침 햇살이 비행기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안대를 쓰고 좌석을 완전히 눕혔습니다. 그리고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가장 평온하고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승현아, 네가 그토록 외치던 반반 정산의 결말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나는 지금 이 하늘 위에서 가장 화려한 축제를 즐길 테니까 너는 저 밑바닥 우리 집 거실에서 네가 만든 지옥을 마음껏 누려봐. 잘 있어. 아니, 영원히 안녕이야. 오전 10시. 평소 같으면 고소한 기름 냄새와 나물 볶는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어야 할 시간이죠. 하지만 지영의 집 거실에는 오직 남편 승현의 늘어진 하품 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십신데 지영이 왜 안 오지? 장 보는 게 많이 힘든가? 승현은 아침에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소파에 앉아 기다렸지만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하고 깨끗했습니다. 주방에는 그 흔한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하지만 승현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워낙 깔끔한 성격인데다 새벽에 경매장에서 떼온 최고급 재료들로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주방문을 닫아 걸고 비밀스럽게 움직이고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잠시 후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딩동, 딩동. 어이, 승현아. 우리 왔다. 큰아버지와 숙부님, 그리고 한껏 들뜬 표정의 시어머니와 시누이 승희가 줄줄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며 집안을 살피셨죠. 어머, 지영이 이 애가 벌써 음식을 다 해서 숨겨놨나? 기름 냄새도 안 나고 집이 왜 이렇게 깨끗해? 승현아, 지영이는 어디 있니? 어머니, 오셨어요? 지영이가 새벽 일찍부터 경매장 간다고 나가더니 아직 안 들어왔네요. 아마 시장에서 바로 음식해서 가져오려나 봐요. 워낙 완벽하게 하겠다고 큰 소리 쳤잖아요. 승현의 말에 큰아버지가 허허 웃으며 거실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허허, 역시 이 집 며느리가 통이 커. 제사 비용만 500만 원을 드린다더니
아주 제대로 보여주려나 보구먼. 우리 문중에 이런 며느리 또 없지. 친척들은 하나둘 자리를 잡고 앉아 지영이 가져올 화려한 음식을 기다리며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지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죠. 승연아, 지영이한테 전화 좀 해봐라. 시간이 벌써 몇 시인데 아직 소식도 없고 손님들은 다 오셨는데 이게 무슨 예의냐? 아, 장 보느라 바쁜가 봐요. 아침에 이것저것 주문해 놓은 거 가져온다고 바쁠 거라고 했어요. 지금 11시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승연이 자신만만하게 휴대폰을 꺼내 지영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기계 음성이었죠. 지금 고객님께서 전원을 꺼두어. 전원이 꺼져 있네. 배터리가 나갔나? 승연의 당황한 목소리에 신우이 승희가 콧방귀를 뀌며 나섰습니다. 에이 오빠, 언니가 설마 도망이라도 갔겠어? 아마 음식 준비하다가 바빠서 못 받는 거겠지. 엄마 걱정 마세요. 냉장고에 미리 준비해둔 거라도 있나 제가 한번 볼게요. 언니가 아까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긴 했는데 지금이 비상 상황이잖아요. 승희가 당당하게 주방으로 걸어가 냉장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집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 이게 뭐야? 오빠 엄마, 빨리 와봐. 승희의 비명에 놀란 승연과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광경은 실로 참혹했습니다. 그 큰 냉장고 안에는 물 한 병, 김치 한 조각도 없이 텅 빈 선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500만 원어치 한우? 명품 과일? 그런 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오직 냉장고 한가운데 하얀 쪽지 한 장이 자석에 붙어 나풀거리고 있었습니다. 승연이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죠. 아니, 읽으려다가 목소리가 덜덜 떨려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승연아, 이번 제사는 네가 말한 대로 아주 공평하게 차려봤어. 생활비도 반반, 외식비도 반반이었잖아. 이번 제사비 500만 원 중에 네가 낸 돈이 0원이더라고. 그래서 나도 공평하게 내 몫인 0원어치 상을 차렸어. 맛있게 먹어. 그게 당신이 평소에 말하던 완벽한 반반 정산이니까. 쪽지를 다 읽기도 전에 승연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주방까지 들려왔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500만 원 들여 상 차린다더니 0원어치? 반반 정산은 또 무슨 소리고? 시어머니는 쪽지 내용을 듣자마자 뒷목을 부여잡고 비틀거렸습니다. 이 인연이 감히 조상님 제삿날에 이런 짓을 해? 승연아, 빨리 지영이 잡아와. 당장 잡아오라고. 승연은 패닉에 빠져 미친 듯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화장대 위는 깨끗이 비워져 있었고 옷장 속 지영의 옷들도 절반 이상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제야 승연은 깨달았습니다. 지영이 새벽에 나간 것은 시장이 아니라 이 집에서의 탈출이었다는 것을요. 망했다. 진짜 망했어. 어머니, 이제 어떡해요? 친척들 다 보고 계시는데. 승연이 정신을 차리고 시계를 보았습니다. 이제 제사 시간까지 남은 시간은 단 2시간. 지금이라도 마트 가야 해. 빨리. 승연이 차 키를 들고 현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공교롭게도 대형마트가 쉬는 날이었고 근처 재래시장은 이미 새벽 경매가 끝나 제사상에 올릴 만한 좋은 물건들은 다 팔리고 없었습니다. 설령 재료를 구한다 한들 2시간 안에 그 복잡한 제사 음식을 누가 다 만든단 말입니까?
이복의 승연아,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며느리는 어디 가고 상은 왜 이 모양이야? 큰아버지의 호통에 승연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텅 빈 냉장고 앞에 쓰러져 아이고, 내 팔자야. 조상님 볼 면목이 없다. 며 땅을 치고 통곡하셨죠. 500만 원을 아끼려다 일가 친척 앞에서 집안 망신은 다 당하게 된 승연과 시어머니. 텅 빈 거실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소리를 지르는 그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10원 단위까지 반반을 따지며 아내를 쥐어짜던 승연이 처음으로 마주한 진짜 영원의 대가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입소문입니다. 특히나 예의와 체면을 목숨처럼 아끼는 집안 어른들이 모인 자리라면 더더욱 그렇죠. 지영의 집 거실은 이제 단순한 거실이 아니었습니다. 승연과 시어머니에게는 판결을 기다리는 피고인석이나 다름없었죠. 시간은 어느덧 제사 약속 시간인 정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문중의 최고 어른이신 큰할아버지를 비롯해 평소 깐깐하기로 소문난 숙부님들과 사촌, 형님들까지 평소라면 지영이 정성껏 내온 수정과와 한과를 즐기며 덕담을 나눴을 친척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매서운 눈으로 거실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 놓인 것은 정갈한 찻상도 화려한 제사상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먼지만 내려앉은 텅 빈 교자상 2개뿐이었죠. 이복의 승연이 어미,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제사 시간이 다 됐는데 술 한 잔, 포 한 마리가 안 보이니 조상님을 지금 굶기겠다는 건가? 지팡이를 짚은 큰할아버지의 호통이 거실 천장을 울렸습니다. 평소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가 500만 원 들여서 상 차린다고 동네방네 자랑했던 터라 어르신들의 기대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과 분노는 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들인 전복이라도 내올까 싶어 주방으로 뛰어들어갔지만 아뿔싸 전복은커녕 물 한 통 들어있지 않은 텅 빈 냉장고만이 그녀를 비웃듯 서늘한 냉기만 내뿜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으며 거실로 뛰어나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어르신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다 저 독한 며느리년 때문이에요. 전연이 세상에. 우리 승연이가 벌어다 준 돈 다 들고 도망을 갔지 뭐예요. 제삿날 맞춰서 집안을 풍비박산 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저런 천하의 악질이 어딨습니까? 시어머니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모든 잘못을 지영에게 뒤집어 씌워 본인의 체면을 살려보려는 마지막 발악이었죠. 승연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큰할아버지. 지영이가 미쳤나 봅니다. 제가 제사비 쓰라고 돈까지 줬는데 그걸 들고 튄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겠습니다. 부자가 쌍으로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지영을 천하의 못된 년으로 몰아가던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조용히 찻잔을 들고 상황을 지켜보던 숙모님이 피식하고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숙모님은 평소 지영과 가끔 연락하며 지내던 분이었는데 지영이 그동안 남편 승연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거든요. 숙모님은 찻잔을 탁자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입을 여셨습니다. 아이고 형님, 그만 좀 하세요. 듣자 하니 정말 너무하시네. 승연이가 돈을 줬다고요? 지영이가 도망을 가? 숙모님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거실의 시선이 모두 쏠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눈을 치켜떴죠. 아니, 올케.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자니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제가 왜 몰라요? 저번에 지영이가 울면서 전화했더라고요.
승연이가 생활비고 뭐고 10원 한 장까지 반반씩 내라고 달달 볶는다고요. 심지어 아파서 죽사온 값까지 입금하라고 독촉했다면서요? 형님, 아까 지영이가 승연이 돈 들고 튀었다고 하셨죠? 세상 사람들이 다 웃겠네요. 자기 아내한테 죽값까지 받아내는 놈이 제사비 500만 원을 줬다니요. 숙모님의 폭탄 발언에 거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큰할아버지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뭐라? 반반? 승연아, 내 숙모 말이 사실이냐? 내 처한테 죽값까지 입금하라고 했어? 승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이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할아버지.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게 젊은 사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숙모님이 다시 말을 가로챘습니다. 형님도 마찬가지세요. 이번 제사비 지영이 비상금 털어서 내라고 협박하셨다면서요? 그러면서 밖으로는 본인이 내는 척, 지영이가 효도하는 척 생색은 다 내시고 애를 얼마나 잡았으면 그 순하던 애가 제삿날에 쪽지 한 장 남기고 번호까지 바꾸고 사라졌겠어요? 저 같아도 이런 집구석에서는 하루도 못 살아요. 숙모님은 주방에서 승연이 떨어뜨린 쪽지를 주워와 큰할아버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네가 낸 돈이 영원이라 나도 영원어치 차렸다고 적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승연이 네가 한 푼도 안 보탰다는 증거 아니니? 조상님 모시는 정성까지 돈으로 따지고 아내한테 떠넘긴 건 바로 너희 모자야. 쪽지 내용을 확인한 큰할아버지는 지팡이로 거실 바닥을 쾅쾅 내리치셨습니다. 이 고얀 놈들, 어디 감히 조상님 제사를 두고 아내를 겁박해? 사내놈이 돼서 아내 죽값이나 계산하고 앉아있고 애미라는 사람은 며느리 주머니 털어서 생색낼 궁리나 하고 너희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르신들의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승연이 저거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다닌다고 자랑하더니 속은 아주 좁쌀이었구먼. 며느리가 오죽했으면 이랬을까. 불쌍해서 원. 이 집안은 이제 끝났어. 조상님 제삿날에 빈 상을 올리다니 이게 무슨 망신이야. 시어머니는 일가 친척들의 손가락질과 큰할아버지의 불호령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갑자기 응악 소리를 내며 뒷목을 부여잡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승연이 놀라 다가갔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눈을 뒤로 하얗게 까뒤집고 거실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졸도한 것이었죠. 하지만 평소 같으면 달려와 걱정했을 친척들은 누구 하나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혀를 쯧쯧 차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죠. 꼴 좋구먼. 자업자득이야. 텅 빈 제사상, 졸도에서 쓰러진 어머니, 그리고 자신을 벌레 보듯 쳐다보는 친척들, 어른들의 시선. 승연은 그 지옥 같은 거실 한복판에서 미친 듯이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여전히 차가운 기계 음성뿐이었죠. 여러분, 승연이 평소에 그렇게 좋아하던 정확한 반반의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돈은 아껴 쓸지 모르지만 그는 오늘 자신의 명예도, 가족도, 그리고 조상님 앞의 도리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텅 빈 집안에 남은 건 쓰러진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와 주인 잃은 영원어치 제사상 쪽지뿐이었습니다. 지영이 차려준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고도 잔인한 제사상을 승연은 이제 혼자서 온전히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지금 누구와 있느냐, 그리고 내 마음이 얼마나 자유롭느냐에 따라 지금 이 자리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는 법이죠.
지금 저 지영이 있는 곳은 그야말로 지상 낙원, 천국 그 자체입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해외의 어느 5성급 리조트. 저는 지금 눈이 시리도록 푸른 수영장 옆 선베드에 누워 있습니다. 평소 남편 승현이 자외선 차단제 아깝게 왜 그렇게 많이 바르냐며 타박하던 소리도, 수영복은 작년에 입던 거 그냥 입지 뭘 또 사냐던 째째한 잔소리도 이제는 들리지 않아요. 저는 이번 여행을 위해 아주 큰 맘 먹고 산 화려한 디자인의 비키니를 입고 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어찌나 낯설고도 아름답던지, 지난 1년 동안 반반 정산에 찌들어 생기를 잃었던 제 얼굴에 드디어 화색이 돌더군요. 손님, 주문하신 블루 하와이 칵테일 나왔습니다. 승무원만큼이나 친절한 직원이 시원한 칵테일을 가져다 주네요. 칵테일 한 잔에 무려 3만 원. 평소 같으면 승현이 이 돈이면 편의점 맥주가 몇 캔인데 라며 난리를 쳤겠지만 지금 저는 이 3만 원이 주는 사치를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칵테일 잔을 들어 저 멀리 수평선을 향해 건배를 외쳤습니다. 승현아, 내 덕분에 내가 이런 호강을 다한다. 고마워, 정말. 저는 선글라스를 고쳐 쓰고는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눈부신 풍경과 제 행복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는 것이었죠. 칵테일 잔을 앞에 두고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제 셀카, 그리고 그 아래에 이런 문구를 적어 제 SNS에 올렸습니다. 인생 최고의 선택. 500만 원으로 산 자유는 너무나 달콤하다. 휴가 중 방해 금지. 그 시각 제가 떠나온 한국의 우리 집 거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조상님 제삿날, 그것도 문중 어르신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텅 빈 제사상을 마주한 남편 승현의 몰골을요. 친척들이 이 집안 망했다며 혀를 차고 떠난 뒤 거실에 남은 건 쓰러진 시어머니와 넋이 나간 승현뿐이었습니다. 승현은 배가 고팠습니다. 새벽부터 제사 준비한다고 큰 소리치던 아내 덕분에 아침도 거른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냉장고는 제가 말한 대로 영원어치만큼 텅 비어 있었죠. 텅 빈 주방에서 승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쌀을 어디서 꺼내야 하는지, 국은 어떻게 끓이는지조차 모르는 남자였으니까요. 결국 승현이 선택한 제삿날의 첫 끼니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후줄근한 티셔츠에 슬리퍼를 끌고 집 앞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아내에게 유통기한 임박한 거 사면 더 싸다고 가르치던 그답게 그는 할인 스티커가 붙은 차가운 김밥 한 줄과 컵라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승현은 먼지가 뽀얗게 앉은 교자상 위에 컵라면을 올려놓았습니다. 펄펄 끓는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죠.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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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부님부터 사촌 형님들까지 친척들의 비난 섞인 메시지가 폭탄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승현아,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내 처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제사비 500만 원 드린다고 동네방네 소문내더니 겨우 영원 정산 쪽지나 보게 만들어 집안 망신 다 시켰다. 이놈아, 당분간 고개 들고 다닐 생각 마라. 어르신들 화가 단단히 나셨다. 떨리는 손으로 라면 면발을 집어 올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마음속의 우라는 꺼질 줄 몰랐죠. 그때였습니다. 승현의 눈에 제가 올린 SNS 게시물이 들어온 것이죠. 수영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칵테일을 마시며 웃고 있는 제 사진. 그리고 500만 원으로 산 자유라는 문구. 이런. 승현은 입안에 있던 라면을 뿜어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기는 지금 2,000원짜리 컵라면을 먹으며
온 집안의 대역죄인이 되어 있는데 아내는 500만 원으로 호화 여행을 즐기고 있다니요. 사실 그 돈은 제 돈이었지만 승연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 돈이 내 제사상 차릴 돈으로 계산되어 있었나 봅니다. 그 옆에서 겨우 정신을 차리고 누워있던 시어머니도 그 소란에 눈을 떴습니다. 승연아, 왜 그러냐? 지영이 그년 연락 왔어? 승연은 말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시어머니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사진 속 제 환한 미소를 본 시어머니의 눈이 경련을 일으키듯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휴가? 비키니? 이게 지금 제정신이냐? 우리 조상님은 굶겨 죽이고 지는 저기 가서 술을 마시고 있어? 아이고, 내 혈압이야. 내 혈압.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뒷목을 부여잡았습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화를 주체하지 못한 나머지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하며 거품을 물고 쓰러지신 거죠. 어머니, 엄마, 정신 차리세요. 승연은 사색이 되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단지를 가득 메웠고 시어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 복도에 쪼그려 앉은 승연은 미친 사람처럼 저에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야, 너 지금 어디야? 우리 엄마 쓰러졌어. 응급실이라고. 당장 안 와? 너 미쳤어? 제사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 메시지들을 봤을까요? 아니요. 저는 아예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넣어두고 스파를 받으러 갔답니다. 제가 설정한 메신저의 상태 메시지는 아주 간결하고도 명확했죠. 즐거운 휴가 중 방해하면 차단입니다. 승연은 응급실 복도 차가운 의자에 앉아 제 상태 메시지를 보며 피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평소 자기가 아내를 향해 내뱉던 이기적인 여자랑은 못 산다던 그 말들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가슴에 꽂히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응급실에서 겨우 고비를 넘겼지만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으시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집에 돌아와서 마주할 현실은 스트레스 덩어리 그 자체겠죠. 텅 빈 냉장고 등 돌린 친척들, 그리고 이제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며느리까지. 저는 럭셔리한 리조트 침대에 누워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승연아, 어머니랑 같이 응급실에서 반반 정산이나 잘하고 있어. 병원비도 꼭 반으로 나눠서 내는 거 잊지 말고. 나는 여기서 내 인생의 진정한 완납을 즐길 테니까. 지옥의 관객석은 생각보다 아주 편안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먹을 룸서비스 메뉴를 고르며 아주 깊고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꿈만 같던 휴가가 끝나고 돌아온 인천공항.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의 차가운 겨울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저는 예전처럼 가슴이 턱 막히는 대신 오히려 머릿속이 얼음물을 마신 듯 투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손에는 가벼운 여행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무엇보다 무겁고 단단한 자유라는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1년 전 결혼이라는 환상을 품고 이 길을 지날 때는 모든 불빛이 축복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그저 차가운 가로등 불빛일 뿐이더군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답을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학생처럼 마음이 평온했죠. 도어락 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일주일 전 제가 떠날 때의 그 깔끔했던 신혼집은 어디로 갔을까요? 거실 바닥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와 배달음식 박스들이 곰팡이 핀 채로 널브러져 있었고 친척들이 마시다 만 소주병들이 제삿날의 치욕을 증명하듯
거실 구석에 쌓여 있었습니다. 집안 가득 찌든 담배 냄새와 퀴퀴한 악취가 진동하더군요. 그리고 그 난장판 한가운데 남편 승연이 수염도 깎지 못한 채 초췌한 얼굴로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승연이 번개처럼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반가움 대신 도끼와 원망이 가득 차 있었죠.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일주일이나 연락 두절해 엄마는 응급실 실려가서 아직도 병원에 누워 계시고 우리 집안은 친척들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됐는데 너 대체 어디서 뭐하다 이제 나타나냐고. 승연은 저를 향해 삿대질하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 기세에 눌려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빌었을 저였지만 저는 아주 차분하게 선글라스를 벗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엉망이 된 거실을 유유히 둘러보며 대답했죠. 나 휴가 다녀왔잖아. 사진 못 봤어?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정확한 정산 끝내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가벼워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 집안 꼴을 보니 당신은 그동안 참 치열하게 반반 정산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나 봐. 뭐? 정산? 야, 네가 안 차린 제사상 때문에 내가 문중 어르신들 앞에서 어떤 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우리 엄마는 혈압 올라서 쓰러지실 때 내 이름 부르면서 돌아가실 뻔했다고. 당장 500만 원. 내놔. 그거 우리 엄마가 친척들한테 큰 소리친 돈이고 우리 집안 제사 지내라고 당신한테 맡긴 돈이잖아. 승연의 뻔뻔한 요구에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승연은 그게 돈 뭉치라도 되는 줄 알았는지 눈을 번뜩이며 달려들더군요. 하지만 봉투 안에서 나온 건 돈이 아니라 제가 미리 준비해온 이혼 서류와 한 권의 장부였습니다. 500만 원? 그건 이미 당신이 나에게 진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전액 인출해서 아주 가치 있게 잘 썼어. 그리고 여기 당신이 좋아하는 완벽한 최종 정산서 가져왔으니까 어디 한번 찬찬히 읽어봐. 승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장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1년간 우리가 반반이라며 나누었던 치졸한 내역들이 제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 그리고 이 장부는 또 뭐고? 장부 뒷장을 봐. 당신이 우리 아빠 환갑 선물비 50만 원 빌려줬다며 매달 5만 원씩 나한테 뜯어간 내역, 내가 독감 걸려 사경을 헤맬 때 사온 주가, 2만 7천 원 받아낸 날짜, 그리고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주차비 500원까지 계산해서 나한테 입감받은 카톡 캡처본까지 전부 다 정리해놨어. 계산해보니까 당신이 나를 아내가 아니라 채무자나 반반 기계로 부려먹으며 입힌 정신적 손해가 500만 원보다 훨씬 크더라고. 그래서 이번 여행비는 당신이 나한테 미리 낸 위자료라고 생각하기로 했어. 당신이 말하던 공평한 세상, 이게 정답 아니야? 승연의 얼굴이 불락푸르락 변하며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야, 부부 사이에 무슨 위자료를 따져. 그리고 네가 쓴 500만 원은 우리 엄마 체면이 걸린 돈인데 그걸 네가 홀랑 써버리면 내 인생은 어떡하냐고. 친척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 마누라 하나 못 잡아서 제삿날 도망가게 만든 찌질한 놈이래. 맞아. 당신 찌질한 놈 맞아. 조상님 모시는 정성까지 돈으로 따져서 아내 비상금 털어 생색 내려던 당신과 당신 어머니. 그 집념에 내가 박수를 보낼게. 나는 더 이상 당신 인생의 비용 절감 도구로 살지 않을 거야. 이 집 비번도 방금 바꿨고 내 짐은 여행 가기 전에 이미 다 뺐어. 이제 남은 건 법원에서 얼굴 보는 것뿐이야. 저는 말을 마치고 미련 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승연이 제 팔을 거칠게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향해 가장 사이다 같은 미소를 지어주었죠. 아, 참. 잊은 게 있네. 어머니 응급실 병원비 말이야. 그것도 잊지 말고 꼭 반반 정산해. 당신 효도니까 당신이 다 내야겠지만 당신 논리대로라면 자식인 신우이랑 반으로 딱 나눠서 청구해야지. 당신이 좋아하는 그 공평한 세상. 이제 당신 식구들끼리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 나는 이제 영원 정산 완료했으니까.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 제 등 뒤로 승연의 비명 같은 고함과 물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년 전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우리가 행복해질 줄 알았지만 오늘 이 문을 닫고 나가는 제 마음은 비로소 나를 찾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니 겨울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10원짜리 하나에 제 가치를 매기던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돈을 쓰고 저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는 진짜 인생을 살 겁니다. 제 인생의 계산기에는 이제 부채나 정산 대신 오직 행복과 자유라는 단어만이 기록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반반 정산에 맞서 당당히 자기 인생을 찾은 지영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집필하고 편집하면서 저 또한 지영이가 느꼈을 그 가슴 막히는 서러움에 함께 울었고 마지막에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설 때의 그 통쾌함에 함께 웃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고통을 견디고 계신 수많은 지영이들의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며느리니까, 아내니까, 여자니까 참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 자신의 자존감쯤은 조금 깎여나가도 괜찮다고 가르치죠. 하지만 여러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바치는 희생은 결코 덕이 될 수 없습니다. 나를 10원짜리 동전보다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단일 원어치의 친절도 베풀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혹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치고 말 못할 서러움에 혼자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이 있나요? 제가 그분들의 손을 꼭 잡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정산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빛나는 보석입니다. 여러분의 친절을 당연한 권리로 아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선을 그으세요. 여러분이 참아준다고 해서 그들이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행복해질 때, 여러분이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할 때, 그들은 비로소 여러분의 빈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영이가 구름이 1등석에서 마셨던 그 시원한 샴페인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같은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아니,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런 순간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밤은 그동안 고생한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도 되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셔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들이니까요.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한 바람과 따스한 햇살이 가득하기를 저 지영이가 진심을 다해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